샤랄라한 DJ 샤디와 함께하는 달콤한 시간. 50을 처음 겪는 당신에게. 인생의 나머지 절반은 나를 위해 살아라. 내 가슴을 다시 뛰게 하는 새로운 인생 설계도. 프롤로그. 50. 무엇을 하기에도 아직 늦지 않은 나이. K의 꿈은 화가였다. 학창시절 전국 사생대회에서 대상을 받을 정도로 실력이 출중했다. 그는 미대에 진학하고 싶었으나 부모님은 남자가 무슨 그림이냐며 판검사가 되기를 원했다. 결국 부모님 뜻대로 법대에 진학하긴 했지만 사법고시라는 높은 벽은 끝내 넘지 못했다. 32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대기업에 입사했다. 출발이 늦은 만큼 분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다. 나의 자유보다는 회사가 항상 먼저였다. 그것이 나를 위한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집과 회사를 오가는 사이 속절없이 2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다. 구조조정으로 인해 회사가 시끄러웠다. 소문으로 떠도는 살생부에는 그의 이름도 올라 있었다. 동료들과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는 길, 그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생기 넘치던 두 눈은 벌겋게 충혈되어 있었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자신감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저 평범한 중년 남자가 엇비스듬히 서 있을 뿐이었다.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발버둥치는 사이 모든 것이 바뀌었다. 좋았던 시절은 다 갔구나. 초라하게 버티지 말고 정리하자. 그는 55세에 희망퇴직을 했다. 대학생인 아들만 서울에 남겨두고 아내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갔다. 부모가 살던 집을 개조해서 소일거리 삼아 밭농사를 지으며 지냈다. 비록 월급쟁이였지만 아내가 재테크를 잘 해놓아서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었다. 남의 옷을 빌려 입은 것처럼 어색하고 무료했던 시골 생활도 차차 적응이 되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난 어느 날, 함께 퇴직했던 엘이 화가가 되어서 인사동 화랑에서 첫 전시회를 연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그는 옛 동료도 만날 겸 모처럼 상경했다. 전시된 그림을 둘러보고 있으니 화가를 꿈꾸던 학창시절의 추억들이 준하게 걸린 물고기처럼 연이어 떠올랐다. 뒤풀이 자리에서 구매부장에서 화가가 된 그에게 물었다. 원래 그림을 전공했었어? 아냐, 내가 그림은 무슨, 퇴직하고 나서부터 시작했어. 그게 가능해? 깜짝 놀라서 묻자 엘이 미소를 지으며 그의 어깨를 다독거렸다. 해보니 꿈을 이루기에 늦은 나이란 없더라고. 자네도 꿈이 있으면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 순간 뒤통수를 얻어맞은 듯 멍해졌다. 인생을 잘못 산 것만 같은 착잡한 기분이 들어 연거푸 술만 들이켰다. 결국 만취한 그는 인사동 거리에 퍼질러 앉아 목 놓아 통곡했다. 후반생을 포기하고 살았던 자신의 어리석었던 선택을 후회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고 갈 화두 중의 하나는 장수다. 의학기술의 발달, 공중위생과 역량 개선에 힘입어서 인간의 수명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거기다 AI와 바이오, 디지털 헬스케어의 합류로 이제는 인간이 얼마나 오래 살지 예측이 힘들 정도다. 그렇다면 인간은 과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하버드 대학교 의과대학 블라바트닉 연구소 유전학 교수인 데이비드 싱클리어 교수는 노화의 종말이라는 책에서 노화는 치료할 수 있는 질병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장수 유전자, 장수 물질, 장수 기술 등을 모두 고려해서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113세까지는 살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여러 조건이 맞으면 150세까지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과학적으로 규명하기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100세 시대인 것만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에 대한 준비를 얼마만큼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100세 시대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신세계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100세 시대에 적합한 마인드를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스스로를 한물간 태물로 판단해 새로운 꿈이나 도전 자체를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나이 50이 되고 나면 그런 생각이 급격하게 강해진다. 예전 같지 않은 신체 능력과 건강 상태, 지금껏 누렸던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상황의 변화, 가족을 포함한 인간관계에 대한 어려움 등으로 50이 넘으면 인생을 서서히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나이 50은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아직 절반에 불과하다. 살아온 세월만큼 더 살 수도 있다. 그것도 전반생과는 달리 보다 성숙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으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나이를 먹으면 신체적 능력은 떨어지지만 정신적 능력은 상승한다.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감정을 적절히 조절할 수 있고 아이디어를 종합하거나 서로 다른 문제들을 연결해서 해결하는 능력도 좋아진다. 비록 알고 있던 지식을 일부 잊어버려 젊을 때보다 덜 똑똑할지 모르지만 지금껏 쌓아온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미국이나 영국 등에서 교수의 정년 자체를 없앤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축구로 친다면 50살 이전까지는 전반전이고 50살 이후는 후반전인 셈이다. 후반전의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전반전의 우세를 굳힐 수도 있고 실수를 만회하여 승부를 뒤집는 짜릿한 역전을 맛볼 수도 있다. 50대는 꿈꾸고 도전할 때지 삶을 정리할 때가 아니다. 일에 대한 부담감이나 자식에 대한 부양 의무에서도 일정 부분 벗어나게 됨으로써 전반생보다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전반생에서 못 이룬 꿈을 이루거나 용기나 시간이 없어서 차일피일 미루어 두었던 것들에 도전하기에 이보다 좋은 시기가 어디 있겠는가? 물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다면 선택의 폭 또한 넓어지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다. 지금부터라도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씩 준비해 나가면 얼마든지 원하는 후반생을 살 수 있다. 이 책은 100세 시대를 풍요롭고 행복하게 살기 위한 50대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나를 위한 후반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하며 무엇을 준비하고 현실적으로 어떻게 바꾸어 나가야 하는지 실천 가능한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50이란 나이가 막막하고 불안하게만 느껴지는 40대와 어떻게 후반생을 살아야 할지 몰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50대에게 성공적인 인생 스토리를 짜기 위한 통찰력과 지혜가 담겨있는 이 책의 일독을 권한다. 먼 훗날 돌아보아도 청춘 못지않은 아름다운 후반생이기를. 50. 인생의 새로운 출발선. 좋은 어른으로 산다는 것.
너희들은 걔 안 불쌍하냐? 경직된 인간들은 다 불쌍해. 살아온 날들을 말해주잖아. 상처받은 아이들은 너무 일찍 커버려. 그게 보여. 그래서 불쌍해. 드라마 나의 아저씨 중에서. 나는 TV 드라마를 정규 방송을 통해서 보는 경우는 드물다. 대신 딸아이가 추천하거나 다수가 추천하는 드라마를 한꺼번에 몰아서 보는 편이다. 딸아이와의 정신적인 교류나 대화를 위해서 혹은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기 위한 목적이다. 2018년 TVN에서 방영되었던 나의 아저씨는 인생 드라마였다는 다수의 추천으로 보기 시작했다. 더욱이 내가 좋아하는 가수인 아이유가 주연으로 나오는 드라마여서 더욱 흥미롭게 보았다. 어른이 되면 자신의 말과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그로 인한 스트레스도 적지 않지만 한편으로는 힘을 갖게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서 편리한 점도 많다. 드라마는 동훈이라는 평범한 인물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면서도 사는 게 바쁘다는 이유로 애써 외면해왔던 올바른 어른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난하고 어려운 환경에 처한 파견직 아르바이트생인 지한에게 측은지심을 느끼고 힘이 닿는 데까지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동훈을 보면서 우리는 어른답게 산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하게 된다. 아마도 이 드라마를 다수가 추천한 이유 중에 하나는 마음의 빚 때문이 아닐까 싶다. 현실의 버거움을 핑계로 어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는 데에 느끼는 비애감이 뒤섞인 마음의 빚. 나 역시 마음의 빚을 안고서 드라마를 보았다. 40대 초반쯤 어린이날로 기억한다. 딸아이를 위해 놀이공원을 들렀다가 돌아오는 길에 패밀리 레스토랑을 찾았다. 놀이공원에서 수많은 인파에 시달리고 돌아오는 길에는 차량 정체로 나는 이미 파김치가 된 상태였다. 그런데 레스토랑마저 길게 줄이 이어져 있었다. 우리 가족은 오랜 기다림 끝에 가까스로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주문한 음식은 좀채 나오질 않았다. 쏟아지는 하품을 참고 있는 사이 우리보다 늦게 온 손님의 음식이 먼저 나왔다. 그 뒤로도 한참 뒤에야 음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주문한 음식과 달랐다. 직원은 땀을 뻘뻘 흘리며 사과했지만 화가 치민 나는 직원에게 삿대질을 하며 잘못을 추궁했다. 식당을 박차고 나가려는데 아내가 붙들었다. 오늘 같은 날은 다른 곳을 가도 사정이 마찬가지일 것 같아서 마지못한 척 주저앉았다. 음식이 나오기를 기다리다 보니 아랫배가 슬슬 아파왔다. 화장실도 역시 10,000원이었다. 다른 화장실을 찾다가 우연히 2층과 1층 계단 사이에서 점장에게 혼나고 있는 직원을 보았다. 빨간 모자와 빨간 스웨터로 가려져 있었던 레스토랑 직원의 본 모습은 고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앳된 소녀였다. 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있는 거야? 그따위로 일하려면 당장 그만둬. 점장이 한동안 끄짖은 듯 돌아서자 소녀는 무너져 내리는 듯 층계에 쪼그리고 앉았고 두 손바닥에 얼굴을 묻은 채 서러운 울음을 토했다. 나는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으며 소녀의 낡은 운동화를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딸아이도 보고 있었는데 나는 왜 어른답게 처신하지 못했을까? 그 아이는 진심으로 사과했고 손님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빚어진 단순한 실수였을 뿐인데. 아내와 딸은 피로했는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골아떨어졌다. 나는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아서 집 근처에 포장마차를 찾았다. 술에 취한 나는 인근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갔고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참혹했고 부끄러웠다. 나의 어릴 적 꿈은 좋은 어른이 되는 것이었다. 내가 3살 때 우리 가족은 상경했다. 서울의 변두리인 산동네에 자리를 잡았는데 다들 가난 때문인지 어른다운 어른은 눈 씻고 찾아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작은 것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아기 다툼을 벌였고 자신보다 힘이 약하다고 생각되면 주먹을 휘둘러서라도 빼앗아갔다. 여자나 어린아이라고 해서 봐주는 법도 없었다. 초등학교 운동장에 심어져 있던 커다란 느티나무를 보며 나는 수시로 다짐하곤 했다. 내가 어른이 된다면 힘없는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좋은 어른이 되겠노라고. 인간은 실제보다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나 역시도 스스로를 좋은 어른이라고 생각했는데 순전히 착각이었다는 사실을 그날 깨달았다. 나의 소망과는 반대로 타인을 전혀 배려하지 못하고 나의 이익과 편리만을 추구하는 형편없는 속물이 되어버렸다는 것을 말이다. 그날 이후로 나는 좋은 어른이 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했다. 물론 마더 테레사 같은 성인이 되려 한 것은 아니었고 일상 속에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실천해 나갔다. 내가 한 말에 책임지려 했고 비난보다는 격려하려 했고 균형적인 사고를 갖추려고 노력했고 소문을 믿는 대신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보려 했다. 또 상대방을 배려하려 했고 실수는 가능한 눈 감아 주려 했고 나의 잘못은 솔직히 인정하려 했고 약자 앞에서 힘을 앞세우지 않으려 했고 포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포용하려 했다. 변호사이자 노예제 폐지론자였던 미국의 웬델 필립스는 사람은 나이를 먹어가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포도주처럼 숙성되어 가는 것이다 라고 말했다. 나의 아저씨를 보면서 나는 100세 시대에 태어났음에 감사했다. 어른다운 어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날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에. 온전히 나로 사는 법. 내가 만일 좀 더 일찍 날 위해서 살았다면 지금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면, 나 정말 그렇게 살았다면 내가 없진 않았을 거야. 지금의 나와는 다를 거야. 2004년 미친 듯이 살고 싶다는 노래가 발표됐을 때 바비킴은 30대 초반이었고 나는 40대 초반이었다. mp3에 음원을 다운받아 틈만 나면 따라 부르곤 했는데 사실 내가 따라하고 싶었던 것은 노래가 아니라 가사와 같은 삶이었다. 부록이 넘은 나이였고 내 인생인데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었다. 초등학교 졸업반인 딸을 둔 아버지였고 한 여인의 남편이요. 늙은 부모를 둔 자식이었다. 프리랜서 작가다 보니 시간을 잘게 쪼개가며 더 많은 일들을 해야 했다. 평일에는 밤낮 없이 일했고 주말이 되면 남들처럼 가족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야외로 나갔다. 기갓길에는 차량 정체로 인해 거북이 걸음을 하는 차 안에서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곤 했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걸까?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날이 과연 올까? 그러다 50이 되었을 때였을까? 공원에서 매미 울음소리를 듣다가 문득 깨달았다. 매미의 울음소리나 인생이나 짧기는 거기서 거기라는 것을. 짧은 인생 중 이미 반생을 살아버렸으니 내가 만일 좀 더 일찍 이라는 말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때부터 나는 작심하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기 시작했다. 그렇게 살다 보니
그동안 온갖 관념과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할 수 있었다. 거미줄처럼 사방에서 나를 붙들어 매고 있던 수많은 것들을 쳐내고 나니, 아니,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지만 있다고 착각했던 관념의 늪에서 벗어나고 나니 몸도 마음도 그렇게 가벼울 수가 없었다. 나는 비로소 해야 할 자유도 있지만 동시에 하지 않을 자유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눈을 떴다. 그로 인해 내 인생과 내 사고의 영역이 2배로 확장되었다. 유명 배우도 처음에는 조연으로 시작한다. 그러다 실력이 늘고 연륜도 쌓이면 주연을 맡게 된다. 인생도 별반 다르지 않다. 전반생을 조연으로 충실하게 살았다면 후반생은 주연으로 살자. 주연으로 산다는 것은 비로소 내 인생의 주인이 된다는 의미다. 지금까지 타인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가야 한다. 그 중심에는 나의 행복이 있다. 성공이나 명예, 돈과 같은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믿음은 사회가 만들어낸 주입식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들이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쯤은 이미 알고 있지 않은가. 하인은 시키면 무조건 해야 하지만 주인에게는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 사람들이 아무리 좋다고 권유해도 내가 행복하지 않다면 거부할 자유가 있다. 미국의 소설가이자 시인인 크리스토퍼 몰리는 자신의 시 푸른 하늘이 시작되는 곳에서 소신껏 사는 삶이야말로 단 하나의 성공이다 라고 말한다.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휘둘리지 않고 소신껏 삶을 살 수 있다. 항상 무언가를 찾아서 허둥지둥 쫓아가는 삶이 아닌 제자리에서 누리고 즐기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다. 새로운 삶의 이유를 찾아서. 요즘 들어서 왜 이렇게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일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재밌는 일도 없고 대체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IT 회사 이사인 S는 40대 초반에 아내와 사별했다. 2살 터울인 아들과 딸을 혼자서 키우다 보니 부담감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아들은 성별도 같고 성격도 비슷해서 키우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다. 식사 시간에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만으로도 기분이나 생각, 근황 등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었다. 문제는 딸이었다. 내성적인 성격에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얼버무리니 기분은 물론이고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조금이라도 언성을 높이면 눈물을 흘리기 일쑤였다. 중학교 3학년 때는 교회에서 만난 대학생과 교제를 했다. 우연히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만류하거나 야단치면 역효과가 날까봐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시도 때도 없이 눈치만 살펴야 했다. 행여 나쁜 쪽으로 빠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도 큰 사고 없이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 3년제 전문대학을 나온 딸은 중소기업에 들어갔고 2년 만에 거래처 남자와 결혼했다. 임신한 상태여서 서둘러 혼례를 치르고 나자 마음속에 얹혀있던 큰 돌덩이를 내려놓은 것만 같은 홀가분한 기분이 들었다. S에게 우울증이 찾아온 건 그 뒤부터였다. 음식 맛도 느낄 수 없었고 어떤 일에도 의욕이 일어나지 않았다. 출근이 지옥처럼 느껴지더니 급기야 기억력마저 급격히 떨어졌다. 그는 심각성을 깨닫고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다. 의사는 운동을 권하면서 평소에 해보고 싶었던 것에 관해서 물었다. 그는 회식 때면 춘향전의 사랑가를 부르곤 했는데 노래가 끝나면 반응은 괜찮았지만
항상 아쉬움이 남았다. 의사의 권유에 용기를 낸 그는 그토록 배워보고 싶었던 판소리를 배우기 시작했다. 새벽에 일어나서 인근 공원을 30분쯤 달린 다음 출근했고 퇴근 후에는 일주일에 2번씩 판소리를 배웠다. 3개월쯤 지나자 운동이 몸에 배면서 비로소 달리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었다. 또 판소리에도 완전히 빠져들어서 우울증은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출산했다. 요람 속에서 손발을 흔드는 손주를 휴대폰 동영상으로 촬영해 두었는데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입가에 저절로 미소가 걸렸다. 살면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만약 고민했다고 해도 잠깐 생각하다 말았을 것이다. 세상은 우리가 이런 철학적 사색에 깊이 빠져들도록 가만히 놓아두지 않는다. 그래도 후반생에는 이런 물음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해야 한다. 그 답이 명확하지 않아도 괜찮다. 습관적으로 질문하고 답을 하다 보면 어렴풋하게나마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 그리고 삶을 관조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 후반생은 전반생과 여러모로 다르다. 전반생에서 나를 분발하게 했던 사명감 내지는 삶에 대한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려서 나라는 존재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될 수도 있고 허무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도 있다.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 자문한다는 것은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중간 점검이며 지금보다 삶의 질이나 완성도를 높여서 더 나은 삶을 살아가겠다는 의지의 발현이다. 현재의 삶에 만족하거나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하다면 구태여 삶의 의미를 찾을 필요는 없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그 안에 깃들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표가 사라지면서 내가 살아야 할 이유가 불분명해졌거나 아예 사라져버려서 일상이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다면 삶의 의미를 찾아야 한다. 몸이 쇠약해지면 마음도 쇠약해지는 법이다. 거기다 설상가상으로 불행한 일까지 겪게 되면 마음이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면서 삶의 이유를 잃어버리거나 망각하게 된다. 후반생에서는 이런 일들이 종종 벌어진다. 이럴 때는 만사가 귀찮겠지만 주저앉아 있기보다는 행동해야 한다. 명상을 통해서 성찰하기, 기도와 같은 종교의식을 통해서 사명감 깨닫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존재의 필요성 느끼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연대감을 통한 행복 맛보기, 독서나 영화, 연극 등을 통한 간접 경험으로 삶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보기 등등. 죽음의 수용소의 저자인 빅터 프랭클은 인간의 의미를 찾는 것은 그 사람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동기부여다라고 말했다. 삶의 의미를 찾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간의 의미, 존재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다. 인간은 무엇이며 내가 존재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물며 들판의 잡초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서 이 세상에 존재할 텐데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후반생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목표를 갖고 후반생을 힘차게 살아갈 수 있고 또한 그 과정에서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도 사색할 수 있어서 편안하고 만족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임종의 순간 나의 인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떠올릴 수 있다면 나름 성공한 삶이 아니겠는가? (50을) 처음 겪는 당신에게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
꿀잠 주무세요. 감사합니다.